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배경 파장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LA가 지금 경랑의 한복판에 놓여 있죠.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자 색출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폭력적 양상이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주방위군이 2,000명인가 추가 투입됐고 해병대까지 700명이 동원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LA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정치, 경제, 통치 배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LA에서 전개되는 군 병력 배치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시위를 유발하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강경 진압을 하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군 투입은 이런 의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원래 주지사의 승인, 주지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치가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가 법과 질서라는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고 자신의 보수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공공안전, 시민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누구 같죠? 12월 3일 윤석열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태의 직접적 배경은 뭐냐? 강경 이민 정책과 군 투입의 법적 논란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좀 보면은요.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래로 1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법 이민을 이민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침략, 인베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대규모 이민자 색출, 추방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ies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시장으로 있는 대도시들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뉴욕이나 LA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에 대한 수색, 압박하면서 LA에 지금 그런 병력을 투입하면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ies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좀 심각한 건요. 연방수사국 우선순위, 범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요. 폭력 범죄 단속을 원래 넘버1이었는데 이민 단속, 이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이민 관련 체포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국경 지역의 군사화 조치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1만 명 정도의 군 병력이 국경 지원, 특히 멕시코 국경입니다. 투입됐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올 상반기까지 4, 5억 달러 규모의 군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불법 이민을 침략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명명한 것은 이민 문제를 민간 법 집행 영역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보 영역으로 전환, 확장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을 바꿔서 정권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적대법, Alien Enemies Act, 이런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을 지금 현재 국내 이민 단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habeas corpus, 인신보호영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구속 적부심, 구속을 시키기 전에 판사의 신문을 먼저 받는 겁니다. 자유민은 사법적 판결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연행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이게 이미 1215년 영국에서 성립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걸 제정했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인신보호영장 제도, habeas corpus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다 잡아들여라 이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을 불법 이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 투입의 그런 법적 근거 논란거리를 좀 보면은 미국에서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이라고 있습니다. 포세 코미타투스 액트. 포세 코미타투스 법에 의하면 미 연방군은 국내 민간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적과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란 진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Insurrection Act. 이 반란 진압법은 불법적인 방해, 결합, 집회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이 연방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 대통령이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게 반란 진압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세 코미타투스 액트는 연방군이 국내 법 집행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란 진압법을 적용하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 LA 사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해병대 투입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게 이게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이런 조치가 주의 주권을 침해하고 연방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지역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군 투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강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맥락을 한번 봅시다. 미국 역사상 국내 소요 사태 때 군이 투입된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 1794년 위스키 반란, 1861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군이 동원됐고요. 57년 리틀록, 그리고 65년 와츠 폭동, 67년 디트로이트 폭동, 92년 로니 킹 폭동, 주방위군이 투입된 것은 근데 해당 주지사가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 때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0명의 주방위군이 LA에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주지사가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지사가 반대했는데도 연방정부가 군을 투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으로 소요 사태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본적인 배경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먼저 정치적 배경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런 불법 강경 이민자 단속은 법과 질서 강조하죠. 하지만 결국은 속내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서 정치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정치적 배경은 그것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배경으로는 지금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이 약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3%, 외국 태생 인구의 23%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핵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D 업종에 근무하죠. 건설업의 약 40%, 농업의 약 41%, 그 다음에 주로 식품 공급망, 숙박,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제조, 여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또 이들은 세금도 냅니다. 그래서 정부 수입에도 기여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정부 혜택보다 평균 약 23만 7천 달러를 세금으로 더 많이 낸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을 훼손시킨다 했는데 이제 역전됐다는 통계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규모 추방을 하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정은 건설업에서는 약 150만 명, 농업에서는 22만 5천 명, 숙박 종사업에서는 100만 명, 제조업에서는 87만 명, 운송 및 창고업에서는 46만 명 일자리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추방은 앞으로 10년간 국내 총생산 GDP를 2.6%에서 6.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주 경제가 10% 정도 위축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대규모 추방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파급,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범죄 척결 이런 목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경제적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겁니다. 트럼프의 경제적 자해 행위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세 10%를 책정했죠.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경제의 자해 행위를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보복관세해서 우리나라는 25%, 일본 24%, 중국 145%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개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경제만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불법 이민자, 색출, 추방 정책 역시 경제적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통치적 배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첫 번째 정치적 배경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이 강화된 이민 단속은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혼합 신분 가정 내 광범위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조성하죠. 이를테면 미국인과 불법 이민자가 결혼했거나,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공포는 이민자들이 교회, 학교, 지역사회 활동 같은 공공기관 참여를 못하게 하죠. 가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심지어 의료 서비스나 정부 프로그램 이용을 회피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겠죠.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학교 결석률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인종, 민족적 교육 격차가 심해지겠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은 질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과 교육과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금 엊그제 제가 하나 올린 것 가운데 미국 대학들에 대해서 유학생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됩니다. 40% 넘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재정,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 법 집행기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는 것이 범죄 수사하고 예방에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민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이 경찰을 연방 이민 당국의 조력자, 앞잡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범죄 신고를 꺼리게 되겠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공공안전이 또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명분으로 한 불법 이민자 색출, 추방 정책이 역설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결속력을 훼손해서 통치력이 굉장히 국가 통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럼 이 사태의 파장, 국내외적 여파를 좀 봅시다. 먼저 사회 및 인도주의적 파장이죠. 이민자 가족, 특히 혼합신분 가정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갑작스럽게 잡힌다고 합시다. 추방당한다고 해봐요. 가족이 해체되니까. 그렇죠? 유독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탁식 스트레스는 아동 건강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에 걸쳐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사회적 융합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인도주의적 비용은 근데 현대 세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불이 트라우마 순환을 만들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인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겠죠. 경제적 파장은 도시 차원에서 보면 이번 대규모 군 투입은 직접적인 도시의 재산 피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지 플로이드 시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약 10억에서 20억 달러 보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간 소요 사태로 인한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도시 폭동에 대한 연구를 또 보면은요. 흑인 소유 재산 가치와 소득, 고용률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LA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 유사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겁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주요 사회 불안 사태는 평균적으로 6분기 후에,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GDP를 1%포인트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을 약 1.4%포인트 또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과 시민 불안은 관광산업에도 당연히 치명적이겠죠. 누가 LA 가려고 하겠습니까? 헐리우드 누가 가겠습니까? 이 부정적 이미지가 수년간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 수익 감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국제적 파장은 그럼 뭐냐? 이런 미국 국내 불안정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겁니다. 뭐였습니까? 미국 그러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자국 내에서 폭력적인 정치적 충돌, 인종차별, 그리고 증가하는 극단주의로 인해서 이 순기능했던 민주주의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 신뢰도를 훼손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유럽연합 같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비난, 비판, 거리두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국제 동맹 관계에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죠. 그래서 국제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민간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마치 12월 3일 대한민국이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진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이민자 단속과 군 투입은 그냥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통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복합적 위기를 노정시킨 겁니다. 이민정책의 군사화, 연방과 주관계 균열,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유례없는 주지사 동의 없는 군 투입은 헌법적 원칙인 연방주의를 훼손시켰죠. 그리고 군을 국내 정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지금껏 민간의 법 집행과 군의 역할 분리, 이 전통이 유지됐었는데 이 전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정, 경제, 사회적 결속, 국제적 위상에 훨씬 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건, 악행, 부담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긴장 완화 노력,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과 경제적 기여를 존중하는 인도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이민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마는 요원합니다. 트럼프가 탄핵돼서 물러나거나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LA에서 시작된 불길이 지금 점차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12월 3일 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 시민들이 뒤엎었습니다마는 미국은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